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교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고 일어나면 계속 들리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 일이 터졌었는데요. 먼저 김영지 평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1월에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면서 의도치 않게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었는데요.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노출되는 정도가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발생이 우려됩니다. 최근에는 KT가 방대한 양의 고객 정보를 또다시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해킹으로 약 1,2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고 실제 피해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카드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넓어서 단순히 유출에 대한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KT의 허술한 대응 때문에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카드나 롯데카드 그리고 KT와 같은 대기업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개인정보 해킹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교준 기자 이번 사건 직접 취재하셨는데요. 대기업의 보안이 이렇게 취약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대기업의 고객 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 실체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 최대의 통신사 KT 홈페이지가 해커들에게 뚫려가지고 1,200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KT 가입자 1,600만 명 가운데 7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KT 웹사이트가 보안상 취약해 쉽게 해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킹됐는지를 취재해보면요. 해커는 고객 고유번호 9자리만 있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고유번호를 빼내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인 파로스를 변형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작위로 숫자 9개만 입력하면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부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로 1년 동안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며 100억 원 넘게 벌었는데요. 사실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에 KT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면서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시에도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모두 10가지의 개인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사고 당시 KT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2년도 채 안 돼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재발 방지 약속은 결국 공연불이 된 셈입니다. 보안이 생명인 통신사 홈페이지를 해커들이 1년 동안이나 해킹했다는 점은 그만큼 방어가 허술했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의 보안 프로그램이나 고객관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지 평가원, 이에 대해서 YTN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고객은 최초 거래할 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전자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고 금융회사는 이렇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보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필수 정보의 수집을 축소하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금융거래가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파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으로 늘리거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보도 역시 그러했는데요. 정보 보관 기간을 제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것은 과거에 거론되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지난 1월에 발표되었던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과 그리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활용 차단 조치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점이 보완되었는지 이 법안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규준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그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고 YTN이 이 부분을 취재를 했는데요. 지난 1월에 이어서 두 번째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번에 이른바 그 자기 정보 결정권,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면 자신의 정보를 없애거나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 대책으로 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고객 스스로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원할 경우엔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객이 금융 관련 협회 사이트 등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영업 목적으로 걸려오는 금융사의 전화 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금융사가 고객을 상대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전면 개편하고 5년 뒤에는 보관한 정보를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주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이 첫 거래에만 전자단말기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고 그 뒤에는 신분증이나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요.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금융사에는 최고 5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보안 대책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종합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취재를 해보니까 실효성을 놓고 그 전문가 사이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다 일부는 금융사들이 벌써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처럼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 도입은 아예 빠졌습니다. 고객 보호를 게을리한 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난 1월 대책에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주요 대책의 경우에 관련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도 어려워서 불안한 소비자들을 달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취재 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정부가 얼마나 후속 조치들을 내놓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예, 이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김영지 평가원과 이규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다큐S 플러스에 대한 김은미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TN 시청자 평가원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다큐S 플러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큐S 플러스에서는 평소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현실 속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결국 시청자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서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큐S 플러스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다큐멘터리적 시각에서 전달하는 이야기의 영향과 즐거움, 그리고 이와 함께 향후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날의 방송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일상의 다양한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공상과학 속에서만 존재하는 레이저가 아닌 시청자들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레이저 기술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공예 작품과 레이저 침술, 그리고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3D 나노 프린팅 기술 등은 단순히 레이저의 기능과 역할로만 알고 있었던 범위가 아닌 새로운 정보의 습득에 대한 즐거움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레이저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은 시청자들에게는 막연한 레이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과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큐S 플러스에서와 같이 나레이션을 통한 설명적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명확한 주장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에 최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이고 선동적이기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다양한 사실들을 시청자들에게 제시하는 이러한 이야기의 형태는 시청자들에게 높은 공감과 이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날의 방송을 접할 수 있었던 시청자들은 레이저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 에너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설명적이며 특정한 내용에 대해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는 무한한 신뢰와 설득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적인 전달 방법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노력만큼 신중한 내용의 검토까지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사소한 실수나 감정적인 대응을 포함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는 시청자들에게는 중요한 믿음의 결과와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신중한 사실을 바탕으로 검증되고 구성된 주장과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날의 방송에서도 레이저는 일상적 생활에서 유용하고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 레이저 침술에 대한 내용의 경우 시청자들의 신체적인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결과와 기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발달 단계까지도 포함한 전반적 관점에서의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시청자들에게는 해당 내용의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선택적인 정보를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큐S 플러스의 신중한 노력과 이야기는 사소하게 여기거나 알지 못하고 지났을 시청자들의 일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이해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이해와 선택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TV 뉴스는 화면과 뉴스 내용, 자막이 일치해야 마땅한데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영상과 뉴스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뉴스 내용과 자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입니다. YTN에서는 지난 11일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주체는 유기준 의원인데 화면에는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박대출 의원이 나왔습니다. 또 이날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 중인 우리나라 썰매 하키팀과 이탈리아 팀 간의 경기를 예고했는데
컬링 장면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자막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10일 김황식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관련 뉴스를 보도했는데 자막으로는 14년 만에 의사 집단 휴진, 정치권 파장은이라는 엉뚱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실시한 지난 10일 휴진에 동참한 의사들의 참여율이 관심사였는데요. YTN에서는 이날 아침 정부 관계자를 전화 연결해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충남의 휴진 참여율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현장 기자는 충남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해서 시청자들은 어느 것이 정확한 보도인지 헷갈렸습니다. 또 지난 11일 YTN에서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도난 여권을 소지한 탑승자 2명이 아시아계가 아니라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뉴스에서는 도난 여권으로 실종 여객기에 탄 2명은 아시아계 인종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해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지난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집단 행동의 원인이 쟁점이었는데요. YTN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의사협회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컴퓨터 그래픽 CG로 비교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CG를 거의 비슷한 색으로 표현해서 양측의 입장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픽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보조수단인 만큼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현상은 여러 개의 사실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가 한 가지 방향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말 끝에 꼬투리를 다는 것처럼 뉴스 끝에도 부정적이거나 보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균형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의 균형 원칙이 뉴스의 맛을 흐려놓는 이중성으로 자주 비춰집니다. 한 예로 오늘 뉴스 중에 반쪽짜리 빌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아파트의 진입로를 위해 행정기관이 개인 소유의 빌라를 반쪽만 도로 용지로 수용한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은 합법적이고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반쪽 소유주는 협상에 불만이었습니다.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의 편의가 중요하고 경비를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합법성을 내세워 강제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소위 공익적 폭력 사태를 다룬 보도입니다. 150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8세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기관의 인식이 문제였습니다. 피해 주민의 인터뷰와 행정기관의 인터뷰가 동시에 실리고 있는데 기사의 흐름으로 보아 지나친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합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은 기사의 맛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합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뤄져야 합니다. 개인이나 소수의 권리가 무시되고 훼손되어도 좋다는 공익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직도 행정기관이나 기업이 개발하는 명분은 다수의 이익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생산적인 결과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낭비와 불필요했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사실에 큰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뉴스 보도에서는 형식보다는 의미나 가치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뉴스의 맛을 위해서 형식이나 보완이 양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찬물 끼얹는 것처럼 이중적 가치로 비춰지거나 사적으로 만드는 균형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일 뿐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